딸아이 팔에 새겨진 시퍼런 멍을 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요. 엄마 괜찮아요? 그냥 문에 부딪혔어요. 딸 지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긴팔 소매를 황급히 내리는 손놀림은 너무나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속 어딘가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제가 10년간 친아들처럼 믿어왔던 사위가 제 딸을 지옥으로 밀어넣고 있었다는 것을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 최순덕이라고 합니다. 김포에서 30년째 작은 떡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25년 전에 먼저 보내고 혼자서 딸 하나 키워냈죠. 지혜가 25살에 첫 결혼을 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5년 만에 끝났습니다. 사위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딸은 다시 혼자가 됐고 두 아이를 데리고 제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5년간 저는 딸과 손주들과 함께 살며 다시 가족의 온기를 느꼈죠. 그러다 10년 전 딸이 강민준이라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민준이는 처음부터 완벽했습니다. 정중한 말투, 단정한 옷차림, 무엇보다 저를 진짜 어머니처럼 대해줬습니다. 명절 때마다 떡집 일을 도와줬고 제 생일이면 꼭 케이크를 들고 왔으며 어머니 편찮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죠. 저는 감사했습니다. 딸이 다시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것에, 그리고 손주들에게 아버지가 생겼다는 것에요. 결혼 후 10년, 민준이는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습니다. 주말이면 꼭 떡집에 들러 어머니 필요하신 거 없으세요? 라고 물어봤고 제가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 다음날 파스를 한 박스 사다 줬으며 추석이며 설날이며 다른 사위들이 골프 치러 갈 때도 민준 이만큼은 제 옆에서 떡을 썰어주곤 했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했습니다. 순덕이 언니 사위 정말 효자네요. 요즘 세상에 저런 사위가 어디 있어요? 지혜 씨 복 받았어요. 재혼인데도 저렇게 시어머니 잘 모시는 남자라니. 시장 사람들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저는 뿌듯했습니다. 그래, 우리 지혜가 고생 끝에 좋은 사람 만났구나. 하지만 최근 몇 달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3주 전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민준이와 지혜, 그리고 손주들이 떡집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평소처럼 화목한 가족의 모습이었죠. 민준이는 제가 좋아하는 약과를 사들고 왔고 손주들은 할머니 하며 제게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날씨 좋으니까 저희랑 공원 산책하실래요? 민준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아니야, 너희끼리 다녀와. 나는 가게 정리해야 해.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혜야, 너는 애들 데리고 먼저 공원 가 있어. 민준이가 앞치마를 두르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딸 지혜의 얼굴을 본 순간 저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딸은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가 너무 굳어 있었습니다.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었고 볼은 예전보다 훨씬 꺼져 있었으며 긴팔 카디건을 월 날씨에도 꼭꼭 여미고 있었습니다. 지혜야, 너 많이 말랐네?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요즘 운동해서 그래요. 딸이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민준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지혜가 요즘 다이어트 중이에요. 제가 말려도 안 들어요. 지혜야,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야. 네, 엄마. 걱정 마세요. 딸은 고개를 숙인 채 아이들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뒷모습을 보니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걸음걸이도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예전에 밝고 씩씩하던 딸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피곤해서 그런가. 저는 애써 불안을 떨쳐냈습니다. 민준이는 제 옆에서 가게 청소를 도와주며 평소처럼 다정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허리는 좀 어때요? 지난번에 드린 파스 효과 있으셨어요? 응, 덕분에 좀 나아졌어. 다행이에요. 어머니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민준이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한편에서는 뭔가 불편한 감정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상했습니다. 분명 민준이는 완벽한 사위인데 왜 제 마음이 불안한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딸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꺼진 볼, 다크서클, 그리고 무엇보다 그 굳어있던 미소.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30년간 떡집을 하며 수많은 사람을 봐온 제 직감은 계속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혜야, 너 어제 너무 말라 보이던데. 혹시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아니에요, 엄마.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병원은 가봤어? 엄마 걱정 마세요. 저 정말 괜찮아요. 딸의 대답은 짧고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물어보기 어려운 분위기였죠. 알았어. 그래도 몸 챙겨. 네, 엄마. 끊을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하지만 제 불안감은 더 커졌습니다. 딸의 목소리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일주일 후 저는 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명절도 아닌데 갑자기 찾아가면 부담스러울까 싶었지만 딸의 얼굴이 계속 신경 쓰여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손녀 서연이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할머니, 왜 갑자기 오셨어요? 엄마 좀 보려고. 집에 있니? 네, 엄마 안에 계세요. 거실로 들어서는데 딸이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은 켜져 있었지만 딸의 눈빛은 초점이 없었습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것처럼요. 지혜야. 제가 부르자 딸이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갑자기? 너 보고 싶어서. 밥은 먹었어? 네, 먹었어요. 딸이 일어서며 긴팔 티셔츠 소매를 무의식적으로 내렸습니다. 그 순간 소매 사이로 손목 부분에 뭔가 시퍼런 것이 보였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지혜야, 손목 좀 보자. 엄마 괜찮아요. 보자니까. 저는 딸의 팔을 잡았습니다. 딸이 잠깐 저항했지만 결국 소매가 거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봤습니다. 손목부터 팔뚝까지 크고 작은 멍들이 여러 개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떤 것은 노랗게 변한 오래된 멍이었고 어떤 것은 아직 시퍼렇게 새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아니에요. 제가 문에 부딪혀서. 문에 부딪혀서 이렇게 여러 개가 생겨? 지혜야, 엄마한테 거짓말하지 마. 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요즘 좀 덤벙대서. 지혜야. 제가 목소리를 높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민준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딸이 황급히 소매를 내리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꽉 잡으며 작은 목소리로 속상이었습니다. 엄마, 제발. 아무 말 하지 마세요. 딸의 눈빛에는 간절함과 동시에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민준이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화사한 미소를 지으며요. 어머니 오늘 웬일이세요? 미리 말씀하시지. 제가 모시러 갈 텐데. 아니야, 그냥 지나가다가.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제 표정을 살피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딸을 힐끗 쳐다봤죠. 그 눈빛. 순간적이었지만 저는 봤습니다. 민준이가 딸을 바라보는 그 차가운 눈빛을요. 따뜻한 미소 뒤에 숨겨진 얼음장 같은 시선. 그리고 딸은 그 시선 아래에서 몸을 움츠렸습니다.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10년간 제가 믿어왔던 사위. 완벽한 효자, 다정한 남편이라고 생각했던 그 남자. 하지만 지금 제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에게서 저는 뭔가 알 수 없는 위협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저녁 드시고 가세요. 제가 요리해 드릴게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야, 가게 일이 있어서. 다음에 올게. 저는 서둘러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딸이 저를 배웅하며 나왔습니다. 현관문 밖에서 딸이 다시 한번 속삭였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저 괜찮아요.
하지만 딸의 눈빛은 도와주세요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딸의 팔에 새겨진 멍들, 민준이의 차가운 눈빛, 그리고 딸의 떨리는 목소리.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제 본능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끔찍한 일이 딸에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딸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쓴 편지를 꺼내 봤습니다. 서랍 깊숙이 20년 넘게 간직해온 편지였죠. 엄마, 무서울 때 나 꼭 지켜줘.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강하니까. 사랑해. 어린 딸의 삐뚤빼뚤한 글씨. 저는 편지를 꽉 쥐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혜야, 엄마가 지켜줄게. 꼭 지켜줄게. 하지만 어떻게? 민준이는 10년간 완벽하게 가면을 쓰고 살아왔습니다. 누구도 그를 의심하지 않았고 모두가 그를 모범 사위라고 칭찬했습니다. 과연 제가 68배 늙은 여자가 딸을 구할 수 있을까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가로등.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이가 들었든 힘이 없든 상관없었습니다. 딸을 지켜야 했습니다. 10년 전 딸이 민준을 만났을 때 저는 이번엔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는 악몽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제가 직접 딸을 구해내야 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민준이가 대체 왜 딸에게 그런 짓을 하는지 정확히 알아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딸을 그 지옥에서 꺼내야 했습니다. 68년을 살면서 남편도 잃고 혼자 딸도 키우고 온갖 고생을 다 해봤지만 이번만큼은 절대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딸의 멍든 팔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민준이의 차가운 눈빛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딸의 떨리는 목소리가 가슴을 찢었습니다. 엄마, 제발. 아무 말 하지 마세요. 하지만 저는 침묵하지 않을 겁니다. 딸아, 엄마가 간다. 조금만 기다려라. 엄마가 반드시 너를 구해낼 테니까. 그 3일 동안 저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을 때마다 딸 팔에 멍이 떠올랐고 민준이의 차가운 눈빛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내가 뭘 해야 하지? 경찰에 신고할까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딸이 부인하면 소용없었습니다. 증거도 없었고 오히려 딸과의 관계만 나빠질 수 있었죠. 고민 끝에 저는 결정했습니다. 직접 확인하기로요. 목요일 저녁 7시 저는 딸의 집 근처 골목에 서 있었습니다. 떡집 일을 일찍 마치고 평소 입지 않던 검은색 후드티를 입고 왔습니다. 68 할머니가 사위를 미행하다니 스스로도 우스웠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딸의 집은 조용한 주택가에 있는 3층짜리 빌라였습니다. 2층에 딸 가족이 살고 있었죠. 창문으로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저는 골목 모퉁이에 몸을 숨기고 지켜봤습니다. 오후 8시쯤 민준이의 차가 주차장에 들어섰습니다. 민준이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평범한 회사원의 모습이었죠. 그는 현관으로 들어가기 전 잠시 휴대폰을 확인하더니 뭔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짧게 미소를 지었는데 그 미소가 왠지 섬뜩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계속 지켜봤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2층 창문으로 사람들의 그림자가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처음엔 평범한 저녁 풍경처럼 보였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죠.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혹시 정말 아무 일도 없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오후 9시를 넘기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이 방으로 들어간 듯했고 거실에는 딸과 민준이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민준이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내가 몇 번을 말했어? 시어머니가 여기 오지 못하게 하라고. 창문이 닫혀 있어 정확히는 들리지 않았지만 분노한 목소리의 톤은 분명했습니다. 딸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갑자기 오셔서. 갑자기? 너가 제대로 못 막았잖아. 쾅! 뭔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민준이가 딸 쪽으로 다가가는 것 같았고 딸이 뒤로 물러서는 모습이 창문에 비쳤습니다. 지혜야, 똑똑히 들어. 내 엄마가 또 여기 오면 애들한테도 영향 간다는 거 알아? 협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한테 전화해. 당분간 오지 말라고. 알았어. 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습니다.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저 사람이 10년 동안 저런 사람이었다고? 30분쯤 더 지났을까요? 불이 꺼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더 서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온몸에서 땀이 흘렀습니다. 다음날 아침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응, 지혜야. 엄마 미안한데. 당분간 우리 집에 오지 말아 줄래?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민준 오빠가 요즘 회사 일로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어. 그래서 집에 손님 오는 거 좀 부담스러워 하거든. 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지혜야, 손님이 뭐야? 내가 내 엄마인데. 엄마 알아. 근데 조금만 시간을 줘. 민준 오빠 기분 좀 풀리면 다시 연락할게. 지혜야. 엄마 나 바빠. 끊을게. 딱.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든 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딸이 저를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시킨 대로요. 그날 오후 떡집 단골 손님인 박 선생님이 찾아왔습니다. 70대 초반의 인자한 할아버지로 20년 넘게 저희 떡을 사가시는 분이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얼굴이 왜 그래요?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무슨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평생 상담 일 했잖아요. 박 선생님은 퇴직 전 가정폭력 상담센터에서 일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가정폭력 피해자가 도움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해요? 박 선생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혹시 사장님 따님 얘기세요? 제가 놀라 쳐다보자 박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시장에서 따님 봤는데 걸음걸이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긴팔 입고 계셨는데 소매 사이로 멍이 보였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해요? 딸이 아무것도 아니라고만 하고 오히려 저보고 오지 말래요. 박 선생님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사장님, 가정폭력 피해자는 평균적으로 7번 시도해야 가해자를 떠날 수 있어요. 처음엔 다들 부인하고 자기를 탓하고 가해자를 보호하려 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증거를 모아야 해요. 사진, 녹음, 병원 진단서. 그리고 따님이 준비됐을 때 바로 도와줄 수 있게 대기하는 거예요. 박 선생님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여기 제가 아는 변호사예요. 가정폭력 전문이에요. 상담이라도 한번 받아보세요. 저는 명함을 꽉 쥐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딸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번엔 더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골목 끝 가로등이 꺼진 곳에 숨었죠. 밤 10시쯤 2층 창문에서 다시 소란이 들렸습니다. 민준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늘 저녁은 왜 이 모양이야? 밥이 찬밥이잖아. 미안해. 애들 학원 데려다 주느라 늦었어. 변명 집어치워. 너가 할 일이 뭐야? 밥이나 제대로 하라고. 쾅, 쾅. 뭔가 던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발. 애들 자고 있어. 조용히 좀. 딸의 애원하는 목소리. 그 순간 제 이성이 끊어졌습니다. 저는 빌라 현관으로 달려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인터폰 너머로 민준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나야, 민준아. 엄마야. 어머니? 이 시간에 왜? 문 좀 열어봐. 지혜한테 줄 게 있어서. 잠시 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이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여전히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늦은 시간에. 지혜 어디 있어?
저는 민준이를 지나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깨진 그릇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딸이 걸레를 들고 무릎을 꿇은 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지혜야. 딸이 저를 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왜? 일어나. 당장 일어나. 저는 딸의 팔을 붙잡고 일으켰습니다. 그때 민준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손 치워. 내 딸한테 손대지 마. 어머니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지혜가 그릇을 실수로 깨뜨려서. 오해? 내가 다 들었어. 아까 너가 지혜한테 소리 지르고 뭐 던지는 거 다 들었다고. 민준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밖에서 엿듣고 계셨다는 말씀이세요? 그래. 어제도 왔어. 너가 지혜한테 협박하는 것도 들었고. 순간 민준이의 눈빛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따뜻한 미소는 온데간데없고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만 남았습니다. 엄마. 딸이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엄마 그만해요. 제발. 지혜야 비켜. 엄마가 너 데리고 나갈게. 안 돼요. 딸이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뭘 몰라? 저 자식이 너한테 손대는 거, 너 팔에 멍투성이인 거, 그것도 몰라? 그건 제 잘못이에요. 제가 실수를 해서. 지혜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맞는 게 내 잘못이라고? 딸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민준이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이건 저희 부부 문제예요. 부부 문제? 폭력이 부부 문제야. 어머니 민준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시지 않으면 경찰 부를 겁니다. 불법 침입으로요. 뭐? 어머니가 우리 집에 초대받지 않고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밖에서 엿듣고 사생활 침해하고. 이거 다 범죄예요. 민준이가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요즘 치매 증상 있으시죠? 며칠 전부터 이상한 행동 하시는 거 다 알아요. 혹시 병원 가보셨어요?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는 거였습니다. 지혜야 어머니 모시고 나가. 그리고 당분간 연락하지 마. 민준이가 명령했습니다. 딸이 저를 붙잡고 현관으로 끌고 갔습니다. 엄마 나가요. 제발. 지혜야. 엄마 때문에 더 힘들어요. 그냥 가줘요. 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딸이 저를 밀어냈습니다. 도우려 했는데 오히려 딸이 저를 거부했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밖으로 나와 골목에 서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엄마,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엄마 때문에 더 힘들어요. 제발 제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제 손에서 핸드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잘못됐습니다. 딸을 도우려 했는데 오히려 상황만 악화시켰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민준이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뭐야? 어머니 어젯밤 일은 정말 유감이에요. 하지만 어머니가 먼저 선을 넘으셨잖아요. 내가 선을 넘었다고? 내가 내 딸한테 손댄 게 선을 넘은 거지. 증거 있으세요? 뭐? 제가 지혜한테 손댔다는 증거요. 어머니가 본 게 뭐가 있는데요? 그릇 깨진 거? 그건 지혜가 실수로 떨어뜨린 거예요. 민준이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앞으로 지혜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지혜가 스트레스 받아요. 민준아, 너. 아,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더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니 혹시 떡집 건물 소유권이 어머니 명의시죠? 담보 대출 받으신 거 없으시고요. 제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요즘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잖아요. 어머니 연세도 있으신데 재산 관리 잘하셔야죠. 협박이었습니다. 제 재산까지 노리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럼 어머니 건강하세요. 아, 지혜한테는 연락하지 마시고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바라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민준이는 제 예상보다 훨씬 더 악랄했습니다. 딸을 고립시키고 저까지 위협하고 심지어 제 재산까지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딸이 그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박 선생님이 주신 명함을 꺼내 들었습니다. 변호사.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혼자서는 딸을 구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그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68의 떡집 할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만큼은 할 수 있었습니다. 딸아, 조금만 기다려라. 엄마가 반드시 너를 구해낼게. 설령 내가 원하지 않아도. 강남역 근처 법무법인 정의 로펌. 30층 건물의 12층에 위치한 사무실은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것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박 선생님의 소개로 만난 변호사는 40대 초반의 여성, 김지우 변호사였습니다. 할머니 편하게 앉으세요. 천천히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김 변호사가 따뜻한 차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차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딸 팔에 멍, 민준이의 폭언, 딸을 협박하는 모습, 그리고 제게까지 위협을 가한 일까지요. 김 변호사는 노트북에 메모하며 가끔씩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위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강민준이요. 나이는요? 45. 아니, 46이었나. 딸보다 4살 많아요. 직업은요? 중견 건설회사 과장이라고 들었어요. 김 변호사가 노트북 자판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확인할 게 있어서요. 5분쯤 지났을까요? 김 변호사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할머니, 이거 보세요. 노트북 화면을 돌려 제게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신문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건설회사 직원, 회사 자금 3천만 원 횡령. 집행유예 선고. 기사는 8년 전 것이었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분명 민준이었습니다. 이게 우리 사위예요. 네. 강민준, 당시 나이 38세.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초범이라 집행유예를 받았네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김 변호사가 다른 화면을 열었습니다. 이 사람 10년 전에 개명했어요. 원래 이름은 강태식입니다. 개명요? 네. 그리고 개명 전 이력을 보니까 김 변호사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15년 전 전처에 대한 폭행죄로 고소당했어요. 합의로 끝났지만 기록은 남아있네요. 제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전처. 민준이가 딸과 결혼하기 전에 다른 결혼을 했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때렸다고요. 전처분은 지금 어떻게 됐나요? 이혼하고 연락이 끊긴 것 같아요. 기록상으로는 15년 전 이혼 확정 판결이 나왔네요. 김 변호사가 더 깊이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더 이상한 게 있어요. 뭔가요? 강민준, 아니 강태식이라는 이름으로 부동산 거래 내역이 여러 건 있어요. 근데 전부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 소유는 안 한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김 변호사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이 사람 전문적으로 재산을 노리는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아요.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패턴을 보면 재혼한 여성에게 접근해서 신뢰를 쌓고 그 가족의 재산을 빼돌리는 수법이에요. 그럼 우리 딸도? 따님 명의로 된 재산이 있나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딸 명의로 된 건 없어요. 집도 전세고. 근데 제 명의로는 할머니 명의로는요? 떡집 건물이요. 시가 8억 정도 되고 대출은 없어요.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거예요.
할머니 재산이 목표인 거예요. 그럼 딸은 그냥 수단이었다는 건가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 변호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일단 진정하시고요.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예요. 김 변호사가 메모지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따님을 보호해야 해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문제는 따님이 협조하지 않는다는 거죠. 딸이 저를 밀어내요. 전형적인 피해자 반응이에요. 가해자가 장기간에 걸쳐 심리적으로 지배하면 피해자는 현실을 부정하고 가해자를 보호하려 해요. 그럼 어떡해요? 일단 증거를 모아야 해요. 따님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는 게 할머니께서 목격한 사실들을 기록하는 거예요. 김 변호사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거 쓰세요. 앞으로 강민준과 통화할 때나 만날 때 녹음하세요. 그리고 따님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두세요. 알겠어요. 둘째는 할머니 재산 보호예요. 당장 오늘 떡집 건물 명의를 신탁이나 법인으로 바꾸세요. 강민준이 접근 못하게 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네. 제가 신탁 전문 변호사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당장 만나보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로펌을 나서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손녀 서연이었습니다. 할머니? 응, 서연아. 왜? 할머니. 엄마가 이상해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뭐가 이상한데? 자꾸 방에만 있어요. 밥도 안 먹고. 그리고 어젯밤에 울고 있었어요. 할머니, 엄마랑 아빠가 싸우는 것 같아요. 무서워요. 14살 손녀의 떨리는 목소리. 서연아, 할머니가 곧 갈게. 엄마 옆에 있어줘. 네, 할머니. 전화를 끊고 택시를 잡았습니다. 떡집이 아니라 딸의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30분 후 딸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서연이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할머니. 서연이가 제게 안겼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서연아. 엄마는? 방에 있어요. 아빠는 회사 갔어요. 저는 안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지혜야, 엄마야. 문 열어. 안에서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지혜야. 문을 계속 두드리자 약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그래, 나야. 문 열어줘.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딸의 모습을 보고 비명을 삼켰습니다. 딸의 왼쪽 눈 밑에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고 입술은 터져 있었으며 목에는 손가락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지혜야. 엄마. 미안해. 딸이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딸을 꽉 안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왔어. 엄마. 어떡해. 저 어떡해. 딸이 제 품에서 흐느껴 울었습니다. 지혜야, 병원 가자. 일단 진단서부터 떼야 해. 안 돼요. 민준 오빠가 알면. 알면 어쩌겠어. 이미 이 지경인데.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지혜야, 정신 차려. 이러다 죽어. 정말로. 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핏기가 없었습니다. 엄마. 근데 저 어디 가요? 애들은 어떡하고? 엄마가 다 알아서 할게. 일단 병원부터 가자.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준 오빠. 민준이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왜 여기 계세요? 민준이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저는 딸을 뒤로 숨기며 일어섰습니다. 민준아, 너 지금 뭐 한 거야? 뭐요? 지혜 얼굴 좀 봐.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민준이가 방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딸의 멍든 얼굴을 보고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거요? 지혜가 제 말을 안 들어서요. 뭐라고? 어머니 제 집안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아내 교육은 남편 권리잖아요. 제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교육? 이게 교육이야. 이건 폭력이야, 폭력. 어머니 목소리 낮추세요. 애들 놀라잖아요. 민준이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경찰 부를까요?
어머니가 우리 집에 무단 침입하신 거 이번이 두 번째잖아요. 내가 무단 침입. 서연이가 불러서 온 거야. 서연이가요? 민준이가 거실로 나가 서연이를 불렀습니다. 서연아, 할머니한테 전화했어? 서연이가 겁에 질린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가 뭐라고 했지? 할머니한테 함부로 연락하지 말라고 했지? 죄송해요. 방 들어가. 서연이가 울먹이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준이가 다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가세요. 안 그러면 정말 경찰 부를 거예요. 나 안 가. 딸 데리고 갈 거야. 지혜야, 민준이가 딸을 불렀습니다. 너 어머니 따라갈 거야?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뭐? 제가 딸을 쳐다봤습니다. 지혜야, 너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엄마. 미안해. 난 여기 있을게. 지혜야, 들으셨죠, 어머니? 지혜가 여기 있겠대요. 이제 가세요. 민준이가 제 팔을 잡아 현관으로 끌고 갔습니다. 손 놔. 이 새끼야. 어머니 말 조심하세요. 지금 녹음하고 있거든요. 민준이가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녹음 앱이 작동 중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욕설하고 폭력 쓰려 한 거 다 증거 남겨둘 거예요. 나중에 법정에서 쓸 거니까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나가세요. 민준아, 너. 그리고 어머니, 민준이가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떡집 건물 말인데요. 혹시 신탁 같은 거 하셨어요? 제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제가 오늘 아침에 등기부등본 확인했거든요. 아직 아무 변동 없던데요. 어머니 괜한 짓 하지 마세요. 그 건물 나중에 지혜랑 애들한테 물려줄 거잖아요. 괜히 복잡하게 만들지 마시고요. 협박이었습니다. 제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대놓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어머니. 쾅.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서 주먹으로 문을 쳤습니다. 지혜야, 지혜야.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변호사님, 딸이 얼굴에 멍이 가득한데도 나오려고 하지 않아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 진정하시고요. 따님 상태 사진 찍으셨어요? 아, 깜빡했어요. 괜찮아요. 다음에 꼭 찍으세요. 그리고 할머니, 오늘 당장 건물 신탁하세요. 강민준이 눈치챘어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는 평화로웠습니다. 사람들은 웃으며 걷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세상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딸은 제 손을 뿌리쳤고 사위는 악마였으며 손주들은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김 변호사가 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들을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2024년 5월 15일. 딸 강지혜의 얼굴에 시퍼런 멍이 있었습니다. 왼쪽 눈 밑 입술 그리고 목에 손가락 자국. 사위 강민주는 이것을 교육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또렷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더 강력한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날 밤 핸드폰으로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센터를 검색했습니다. 화면에 여러 기관이 떴습니다. 그중 하나를 눌렀습니다. 여성 긴급전화 1366 24시간 상담 가능. 저는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성 긴급전화 1366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따뜻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희 딸이 남편한테 맞고 있어요. 근데 도움을 거부해요. 제가 어떡하면?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천천히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날 밤 저는 1시간 넘게 상담사와 통화했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얻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도와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요.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내일 저희 센터로 오세요. 전문 상담사들이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리고 따님을 위한 보호 계획도 함께 세워보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은 힘든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변호사도 있고 상담사들도 있고 센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저 자신이 있었습니다. 민준아, 기다려라. 내가 아무리 치밀해도, 내가 아무리 악랄해도 엄마의 사랑은 이길 수 없어. 딸아, 조금만 더 버텨라. 엄마가 반드시 너를 구해낼 테니까. 다음날 오전 10시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3층 건물이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사무실 건물 같았지만 안으로 들어서자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복도 벽면에는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폭력은 절대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합니다. 상담실 문을 열자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할머니, 어서 오세요. 저는 박소영 상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차 한 잔 드시고요. 소영 상담사가 따뜻한 허브차를 건넸습니다. 캐모마일 향이 났습니다. 어젯밤 통화하신 분 맞으시죠? 따님 걱정되셔서 연락하셨다고. 네, 딸이 남편한테 맞고 있는데 도와달라고 하지를 않아요. 소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할머니, 그게 정상이에요. 가정폭력 피해자의 70%가 처음엔 도움을 거부해요. 왜요? 왜 도움을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두렵기 때문이에요. 가해자가 더 화낼까봐, 아이들이 다칠까봐, 경제적으로 어려워질까봐. 그리고 소영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가해자를 여전히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적어도 예전에 그 사람이 돌아올 거라고 믿기 때문이죠.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때 소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사입은 성함과 인적사항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저희가 확인해봐야 할 게 있어서요. 저는 아는 정보를 모두 말해줬습니다. 강민준, 본명 강태식, 46세 건설회사 과장, 전과 기록 등등. 소영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할머니, 강태식이요? 네, 아시는 분이에요? 소영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내부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1분쯤 지났을까요? 할머니, 이 사람 15년 전 우리 센터에 기록이 있어요. 네, 당시 부인이 신고했었어요. 폭행, 협박, 경제적 학대. 전부 다요. 화면을 돌려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신고자 이미경 당시 32세 가해자 강태식 당시 31세 혼인기간 3년.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2009년 3월 15일 첫 신고. 남편이 술 마시고 폭행. 갈비뼈 금강. 2009년 7월 22일 재신고. 생활비 주지 않음. 아내 월급 전부 빼앗음. 2009년 11월 3일 긴급신고. 목 졸림. 의식 잃을 뻔함.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이 이미경이라는 분은 지금 기록상으로는 2010년 1월 보호시설로 긴급 입소했어요. 그리고 그해 3월 이혼 확정됐고요. 그분 지금 어디 계세요? 소영이 더 검색했습니다. 연락처가 남아있네요. 한번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찾아봐요. 왜요? 소영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이 사람의 과거 패턴을 알아야 해요. 전처분한테 뭘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래야 따님 상황을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처분이 만나주실까요? 한번 연락해 볼게요. 소영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여러 번 갔습니다. 여보세요?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성 긴급 전화 1366 박소영 상담사입니다. 혹시 이미경 씨 맞으신가요? 네. 근데 왜요?
죄송한데 급한 상담건이 있어서요. 혹시 강태식? 아니, 지금은 강민준이라는 이름 쓰는 것 같은데 그분 아시죠?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사람이 또 뭘 저질렀어요? 목소리에 분노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재혼했는데 새 부인에게 폭력을 쓰고 있어요. 그분 어머니께서 여기 계신데 혹시 만나서 얘기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다시 침묵. 그래요. 만나죠. 그 사람, 이번엔 제대로 잡아야 해요. 그날 오후 3시 강남역 근처 카페. 소영 상담사와 저는 한 여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0분쯤 지나자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단발머리에 검은 선글라스를 낀 모습이었습니다. 이미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소영 상담사고요. 이분이 피해자 어머니이신 최순덕 할머니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미경 씨가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왼쪽 눈가에 작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따님. 얼마나 당하셨어요? 제가 알기론 최소 몇 달. 아니, 어쩌면 더 오래됐을 수도. 미경 씨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사람 수법이 그래요. 처음 12년은 완벽한 남편이에요. 너무 잘해줘서 의심할 틈이 없죠. 그러다 조금씩 본색을 드러내요. 저도 그랬어요. 결혼하고 2년간은 정말 행복했어요. 그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남편인 줄 알았죠. 미경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다 3년 차에 첫 폭력이 시작됐어요. 제가 친구 만나러 간다고 했는데 갑자기 화를 내더니 뺨을 때렸어요. 그리고 바로 울면서 사과했어요. 미안해, 회사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 다시는 안 그럴게. 저는 믿었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딸도 똑같은 말을 들었을 것 같았습니다. 근데 두 번째, 세 번째가 왔어요. 점점 더 심해졌죠. 나중엔 아무 이유 없이 때렸어요. 밥이 짜다고, 집이 더럽다고, 제가 웃었다고, 안 웃었다고. 미경 씨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뭔가요? 겉으로는 완벽하게 연기해요.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한텐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저희 부부 친구들, 직장 동료들, 아무도 몰랐어요. 그 사람이 집에서 저한테 뭘 하는지. 소영이 끼어들었습니다. 미경 씨, 그때 어떻게 빠져나오셨어요? 죽을 뻔했어요. 진짜로요. 미경 씨가 목을 가리켰습니다. 목 졸려서 의식 잃었어요. 깨어났을 땐 병원이었고. 의사 선생님이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래서 이혼하신 거군요. 네. 근데 쉽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계속 찾아왔거든요. 돌아와, 내가 변할게. 몇 번은 진짜 흔들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1633 센터에서 도와줬어요. 변호사 연결해주고, 보호시설 넣어주고, 이혼 절차 다 도와줬죠. 미경 씨가 소영을 바라봤습니다. 당시 담당 상담사가 소영 씨 맞죠? 소영이 깜짝 놀라며 미경 씨를 쳐다봤습니다. 네. 저요? 15년 전 박소영 상담사님이 절 도와주셨어요. 혹시 미경 씨, 저예요. 기억하세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소영 씨. 그때 정말 감사했어요. 소영 씨 아니었으면 저 못 빠져나왔어요. 미경 씨, 두 사람이 꽉 껴안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15년 전 도움을 받은 사람이 지금은 다른 사람을 도우려 나선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 미경 씨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따님 구하려면 증거가 필요해요. 확실한 거요. 증거요? 네. 폭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거요. 사진, 진단서, 녹음. 딸이 거부하는데 할머니가 몰래라도 찍으세요. 따님 얼굴, 몸에 있는 멍, 전부요. 미경 씨가 가방에서 작은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이거 쓰세요.
초소형 카메라예요. 안경에 달 수 있어요. 이게? 제가 15년 전 썼던 거예요. 남편 폭력 현장 찍으려고 샀었죠. 결국 못 썼지만 할머니는 쓰세요. 제 손에 작은 카메라가 쥐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도요. 미경 씨가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강태식. 아니, 강민준의 과거 기록이에요. 제가 이혼할 때 모았던 거요. 폭행 기록, 병원 진단서, 합의 서류. 이걸 왜? 법정에서 쓰세요. 이 남자가 상습 가해자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소영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미경 씨 정말 감사해요. 이거 결정적 증거가 될 거예요. 소영 씨, 그리고 할머니. 미경 씨가 우리 둘을 바라봤습니다. 그 사람 이번엔 제대로 잡아야 해요. 15년 전 제가 못한 거, 이번엔 해야 해요. 무슨 뜻이에요? 제가 이혼할 때 그 사람 형사처벌 안 받았어요. 합의해 버렸거든요. 겁이 나서요. 미경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그게 후회돼요. 제대로 처벌받았어야 했어요. 그랬으면 할머니 따님은 이런 일 안 당했을 텐데. 미경 씨 잘못 아니에요. 소영이 미경 씨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우리가 함께 해요. 강민준 제대로 처벌받게 만들어요. 세 사람이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 소영, 미경. 세대도 다르고 처음 만난 사이지만 우리는 하나의 목표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딸을 구하는 것. 그리고 강민준을 멈추는 것. 카페를 나서는데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손녀 서연이었습니다. 할머니, 큰일 났어요. 서연아, 무슨 일이야? 엄마가 병원에 실려갔어요.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뭐라고? 무슨 일인데? 아빠랑 싸우다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어요. 지금 응급실이에요. 어느 병원이야? 김포 성모병원이요. 알았어, 할머니 지금 간다. 전화를 끊고 소영과 미경에게 말했습니다. 딸이 병원에. 할머니 제가 같이 갈게요. 소영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저도요. 미경도 일어섰습니다. 세 사람은 급히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40분 후 김포 성모병원 응급실. 복도에 서연이와 동생 민준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서연이가 제게 달려왔습니다. 엄마는? 엄마 어디 있어? 지금 치료받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머리 다쳤다고.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소영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할머니 진정하세요. 일단 의사 선생님 만나봐요. 간호사에게 물으니 딸은 CT 촬영 중이라고 했습니다. 20분쯤 기다리자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 되시나요? 네, 저 엄마예요. 환자분 머리에 타박상 입으셨고 오른쪽 손목 골절이에요. 다행히 뇌출혈은 없는데 며칠 입원 관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생명에는 지장 없나요? 네, 괜찮으세요. 근데 의사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환자분 몸에 다른 멍도 많아요. 오래된 것도 있고 새로운 것도 있고 혹시 가정폭력 의심되는데요? 소영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선생님, 저 1366센터 상담사예요. 이미 파악하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럼 진단서 발급해 드릴까요? 법적으로 필요하실 것 같은데. 네, 부탁드립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들어갔습니다. 30분 후 딸이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침대에 누운 딸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머리에 붕대를 감고 오른팔은 깁스를 했으며 얼굴은 새로 생긴 멍과 붓기로 망가져 있었습니다. 지혜야. 제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딸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엄마, 그래, 엄마야. 괜찮아. 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계단 잘못 디뎌서. 지혜야, 그만해. 엄마한텐 거짓말 안 해도 돼. 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민준이 달려와 딸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더니 인사했습니다. 어머니도 오셨네요. 지혜가 실수로 계단에서 넘어져서요. 제가 바로 119 불렀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말투는 여전히 공손했습니다. 저는 꾹 참았습니다. 여기서 소리 지르면 안 됐습니다. 소영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진정하세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민준아, 밖에서 얘기 좀 하자. 네, 어머니. 복도로 나왔습니다. 소영과 미경도 따라 나왔습니다. 어머니, 이분들은 누구세요? 민준이 두 사람을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1366센터 상담사예요. 그리고 미경 씨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나 기억 안 나, 태식아.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미경? 오랜만이네. 15년 만이지. 민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여기 왜 왔어? 내가 또 같은 짓 하고 있다길래. 이번엔 막으려고. 뭐? 강민준, 아니 강태식. 넌 이번에 제대로 처벌받을 거야. 미경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민준이 비웃었습니다. 무슨 증거로? 지혜가 계단에서 넘어진 건데? 증거. 많아. 병원 진단서, 과거 전과 기록, 그리고 소영이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방금 응급실에서 녹음했어요. 아이들이 아빠가 엄마를 밀었다고 증언한 거요. 민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너희들이 감히. 그리고 내일 경찰에 고소장 접수할 거예요. 폭행치상, 상습, 가정폭력, 아동학대. 소영이 말을 이었습니다. 민준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해봐요. 근데 지혜가 고소하지 않으면 소용없을 텐데요. 지혜는 절 사랑해요. 절대 고소 안 할 거예요. 민준이 병실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딸이 휠체어를 타고 나왔습니다. 간호사가 밀어주고 있었습니다. 지혜야, 왜 나와? 누워 있어야지. 민준이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딸은 민준을 피해 저쪽으로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지혜야, 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 오빠. 아니, 강민준 씨. 딸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이혼하겠어요. 민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 그리고 고소할 거예요. 폭행죄로요. 지혜야, 정신 차려. 내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 알아? 알아요.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정신 차리려고요. 딸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 말 진작 들을 걸.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괜찮아, 지혜야. 엄마가 여기 있어. 저는 딸에게 다가가 꽉 안았습니다.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지혜야, 내가 날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애들은? 돈은? 넌 아무것도 없잖아. 있어요. 딸이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있고 아이들이 있고 그리고 딸이 소영과 미경을 바라봤습니다. 도와줄 사람들이 있어요. 민준이 분노로 떨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끝났습니다. 소영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경찰이요. 폭행 사건 신고합니다. 김포 성모병원. 민준이 돌아서서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경찰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갇혔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자유로워졌습니다. 딸은 여전히 병원에 입원 중이었고 아이들은 제가 맡아 돌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전날 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였습니다. 할머니, 어젯밤에 경찰 조사 내용 받았는데요. 김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강민준 혐의 전부 부인하고 있어요. 계단에서 실수로 밀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요. 그럼 풀려나는 건가요? 아니요. 병원 진단서, 아이들 진술, 과거 전과 기록이 있어서 구속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뭔가요? 강민준이 따님과 결혼하기 전 따님 전 남편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었대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김 변호사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할머니, 따님 첫 번째 남편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상철이요. 8년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 떠났어요. 사고 정황 기억하세요? 퇴근길에 트럭이 들이받았다고 들었어요. 가해자는 음주운전이었고 맞아요. 근데 할머니 이거 보세요. 화면에 보험 가입 내역이 떠올랐습니다. 피보험자 박상철 보험금 3억 원 가입일 2016년 2월 15일 사망일 2016년 3월 22일. 사고 한 달 전에 보험 가입했네요. 네. 그리고 이 보험 설계사 이름이 다른 화면으로 넘어갔습니다. 설계사 정수민 소속 한국생명보험. 이 정수민이라는 사람이 강민준의 대학 동기예요.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그 사고가 아직 확실하진 않아요. 근데 의심스러운 정황이 많아요. 김 변호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가의 트럭 기사 음주운전으로 징역 2년 받고 출소했는데 출소 직후 갑자기 2천만 원 빚을 갚았어요. 누가 준 거예요? 모르겠어요. 현금으로 받았대요. 근데 타이밍이 딱 따님이 보험금 받은 직후예요. 제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습니다. 그럼 민준이가 상철이를 죽인 건가요? 단정할 순 없지만 경찰이 재수사 들어갔어요. 8년 전 사건이라 쉽진 않지만요.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민주는 단순한 가정폭력범이 아니었습니다. 살인을 계획하고 실행한 범죄자였습니다. 할머니 더 있어요. 더요? 손주분들 서연이랑 민준이 말인데요. 우리 손주들이 왜요? 김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강민준이 5년 전에 두 아이를 양자 입양했어요. 뭐라고요? 법적으로 친권자가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따님이 이혼해도 아이들 친권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지혜가 알고 있었나요? 모를 리 없어요. 양자 입양은 친모동에 필요하거든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딸의 약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혜야, 너 민준이가 애들 양자 입양한 거 알았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혜야, 알았어요. 딸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왜 엄마한테 말 안 했어? 민준 오빠가 그렇게 하면 애들한테 더 잘해줄 거라고 해서. 지혜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엄마, 그게 다가 아니에요. 뭐가 더 있는데? 민준 오빠가 엄마 떡집 건물 이야기 자주 했어요. 나중에 애들 교육비로 쓰자고. 엄마한테 증여받자고. 제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그래서 저 서류에 사인했어요. 작년에 무슨 서류? 증여 동의서요. 민준 오빠가 엄마 도장까지 찍어놨어요. 제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제 핸드폰을 받아 들었습니다. 지혜 씨, 저 김지우 변호사예요. 그 서류 어디 있어요? 집 서재. 책상 서랍에. 알겠어요. 바로 확인할게요. 전화를 끊고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당장 따님 집 가야 해요. 그 서류 찾아야 합니다. 30분 후 딸의 집. 경찰이 이미 가택 수색을 마친 상태라 출입이 가능했습니다. 서재 문을 열고 책상 서랍을 뒤졌습니다. 여러 서류 사이에서 한 장의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부동산 증여 동의서. 증여자 최순덕. 수증자 강지혜. 부동산 김포시동 123-45 떡집 건물. 그리고 제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찍은 게 아니에요. 위조예요. 할머니 도장 어디 두세요? 집 금고에. 강민준이 훔쳐서 찍은 거예요. 이것도 범죄예요. 김 변호사가 서류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다행히 아직 증여 등기는 안 했네요. 할머니 건물은 안전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민주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계획했던 것이었습니다. 딸의 전 남편을 죽이고 딸에게 접근하고 결혼해서 아이들을 양자로 만들고 제 재산까지 노린 것. 변호사님, 이건 완전히 계획된 거였네요. 네. 전문적인 범죄예요. 강민준 혼자 한 게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소영 상담사였습니다. 할머니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강민준 변호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구속영장 기각됐대요. 뭐라고요? 증거 불충분이래요. 지금 석방 절차 밟고 있어요.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김 변호사가 제 핸드폰을 받아 들었습니다. 소영 씨, 무슨 근거로 기각됐대요? 강민준 측 변호사가 의사소견서 제출했대요. 따님이 현기증 병력이 있어서 스스로 넘어졌을 가능성 있다고. 그게 말이 돼요? 아이들 진술도 있는데. 아이들이 미성년자라 증거 능력 약하대요. 그리고 과거 정과는 15년 전 일이라 이번 사건이랑 직접 연관 없다고. 김 변호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알겠어요. 지금 어디세요? 경찰서 앞이요. 저희도 지금 갈게요. 전화를 끊고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빨리 가야 해요. 강민준이 석방되면 따님한테 접근할 거예요. 병원에 있는 딸한테요? 네. 법적으로는 아직 남편이니까 면회 권리가 있어요. 우리는 급히 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김포 성모병원 오후 4시. 우리가 도착했을 때 민주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딸의 병실 앞 복도에 서 있었고 간호사가 맡고 있었습니다. 제가 남편인데 왜 못 들어가요? 환자분이 면회 거부하셨어요. 말도 안 돼. 내 아내인데. 민준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민준 씨. 제가 복도를 걸어가며 소리쳤습니다. 민준이 저를 보더니 표정을 바꿨습니다. 어머니. 아니 최순덕 씨. 존칭을 버렸습니다. 당신이 뭔 짓을 한 건지 다 알았어. 뭘 안다는 거예요? 상철이 죽인 것, 내 도장 위조한 것, 애들 양자 입양한 것. 나. 민준이 비웃었습니다. 증거 있어요. 다 추측일 뿐이잖아요. 곧 밝혀질 거야. 그래요? 근데 최순덕 씨 당신 알아요? 민준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지혜가 당신 재산 포기각서 썼어요. 뭐라고? 5년 전에요. 떡집 건물 상속 안 받겠다고. 공증까지 받았어요. 제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거짓말. 거짓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죽으면 그 건물 누구 거예요? 지혜 말고 다른 상속인 없잖아요. 민준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국가 귀속이에요. 근데 제가 유언장 위조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미친놈. 아, 그리고 손주들요. 제가 친권자예요. 지혜가 이혼하면 애들 제가 키워요. 법원이 내 편을 들 것 같아. 들죠. 저 폭력 전과 없어요. 15년 전 건 합의로 끝났고 이번 건도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잖아요. 반면 지혜는 정신과 치료 기록 있어요. 우울증 불안장애요.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민주는 모든 걸 준비해 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순덕 씨, 민준이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조용히 사세요. 지혜 설득해서 다시 데려갈 테니까. 안 그러면 안 그러면? 당신 손주들 영영 못 볼 거예요.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딸이 휠체어를 타고 나왔습니다. 지혜야, 왜 나와? 안에 있어. 민준이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딸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그만해요, 민준 씨. 여보, 여보 아니에요. 우리 끝났어요. 지혜야 정신 차려. 내가 나 떠나면 애들 어떡하게. 애들은 제가 키워요. 친권 내가 있는데 법정에서 붙어볼래? 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좋아요. 법정에서 봐요. 그리고 딸이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뭔지 알아요? 민준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5년 전 상철 오빠 사망했을 때 보험금 받았잖아요. 3억. 그중 1억을 당신한테 줬죠. 당신이 빚 갚는다고. 근데 그게 거짓말이었죠?
딸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당신 그 돈으로 주식 투자했어요. 그리고 2억 만들었죠. 근데 그거 제 명의로 숨겨뒀어요. 어떻게? 당신 노트북 봤어요. 비밀번호 풀었어요. 민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계좌 내역 전부 복사했어요. 변호사님한테 줬고요. 김 변호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강민준 씨, 이건 재산 은닉이에요. 이혼 소송에서 불리할 거예요. 민준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딸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당신이 정수민 씨랑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들 전부 복구했어요. 상처리 제거 작전 성공, 보험금 나오면 37로 나누자, 다음 타겟은 장모.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읽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상철 오빠를 당신이 죽인 거예요? 민준이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야. 그건. 경찰한테 전부 넘겼어요. 이미요.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 2명이 나왔습니다. 강민준 씨, 살인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아니야. 나 아니야. 민준이 소리쳤지만 경찰은 그를 끌고 갔습니다.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딸이 제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상철 오빠를 제가 죽인 거예요. 제가 아니야, 지혜야. 내 잘못 아니야. 제가 민준이를 집에 들였어요. 제가 바보였어요. 딸이 흐느껴 울었습니다. 저도 딸을 안고 울었습니다. 8년 전 사위의 갑작스러운 죽음. 그리고 1년 후 나타난 민준.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딸을 이용해 보험금을 받고 재혼해서 아이들의 친권을 빼앗고 결국 제 재산까지 노린 것. 민준은 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8년간 그 괴물과 함께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딸의 병실. 딸은 진정제를 맞고 잠들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김 변호사가 옆에 섰습니다. 할머니, 이제 끝났어요. 정말 끝난 걸까요? 네. 강민준, 이번엔 제대로 처벌받을 거예요. 살인교사, 사기, 폭행, 전부요. 그래도 상철이는 안 돌아와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착한 사이였어요. 지혜랑 애들한테 정말 잘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그렇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 잘못 아니에요. 제가 딸을 잘 봤어야 했는데 민준이가 이상한 놈인 걸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할머니, 민준이는 전문가예요. 10년 넘게 이런 일 해온 사람이에요. 할머니가 알 수 없었어요. 김 변호사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중요한 건 할머니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딸을 구했다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가슴 한편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가족이 겪은 상처는 너무 깊었습니다. 8년 전 사위의 죽음, 딸이 받은 폭력, 손주들이 목격한 공포, 그리고 제 재산을 노린 악마.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창밖을 바라보니 어둠 속에서 작은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다시 빛날 수 있을까? 대답은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확실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 희망은 있다는 것. 그리고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 민준이 체포된 지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떡집 문을 열고 평소처럼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니,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손님이 하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정오까지 단 한 명도요. 30년 떡집을 운영하면서 이런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이상한 예감이 들어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시장 입구 야채 가게 아주머니가 저를 보더니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김 사장님, 저예요. 순덕이. 아, 순덕 씨. 아주머니의 표정이 불편해 보였습니다.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순덕 씨. 요즘 소문 못 들었어요. 무슨 소문요?
아주머니가 주위를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덕 씨가 사위를 무고했다는 소문이. 뭐라고요? 사위가 폭력 안 썼는데 딸이랑 짜고 거짓으로 고소했다는. 그래서 보험금 타려고.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저도 안 믿어요. 근데 어제부터 시장에 그런 소문이 쫙 퍼졌어요. 누가 그러는지.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지우 변호사였습니다. 할머니, 지금 어디세요? 시장이요. 근데 변호사님, 이상한 소문이. 알아요. 그것 때문에 전화했어요. 할머니, 지금 당장 안전한 곳으로 가세요. 네? 왜요? 정수민, 강민준의 공범이요. 그 사람이 어제 석방됐어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떡해요? 증거가 있는데. 강민준이 단독 범행이라고 진술을 바꿨어요. 정수민은 모른다고. 그래서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어요. 그럼. 그리고 할머니, 더 심각한 게 있어요. 정수민 뒤에 조직이 있어요. 큰 거요. 김 변호사의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 10년간 비슷한 사건이 15건이나 있었어요. 전부 미망인이나 독거노인 타겟으로 한 보험 사기, 재산 탈취요. 15건. 강민주는 그중 실행범 중 하나일 뿐이에요. 배후에 조직 보스가 있어요. 누군데요?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할머니, 그 조직이 지금 할머니를 위험 인물로 판단한 것 같아요. 무슨 뜻이에요? 할머니 때문에 강민준이 잡혔잖아요. 조직 입장에선 할머니가 증인이에요. 제거 대상이고요.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금 당장 경찰서로 오세요. 보호조치 신청할게요.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급히 떡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가방을 챙기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누구세요? 택배요. 제 떡집으로 택배가 올 리 없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택배 기사 옷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에 택배 상자는 없었습니다. 택배 어디 있어요? 아, 차에 있어요. 문 열어주세요. 남자의 목소리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핸드폰으로 112를 눌렀습니다. 문 못 열어요. 그냥 두고 가세요. 할머니, 사인 받아야 해요. 남자가 문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뒷문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골목으로 나와 시장 쪽으로 달렸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따라왔습니다. 저기요, 할머니. 68의 몸으로 달리는 건 힘들었지만 공포가 다리를 움직였습니다. 시장 입구에 도착했을 때 박소영 상담사가 차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타요. 저는 차에 뛰어 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하는 순간 뒤에서 검은 승합차가 나타났습니다. 소영의 차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뒷좌석에서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안전벨트를 메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네. 근데 어떻게 거기 계셨어요? 김 변호사님한테 연락받고 급히 갔어요. 할머니 위험하다고. 고마워요.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형사과로 안내되어 젊은 형사 한 명이 저희를 맞았습니다. 최순덕 할머니시죠? 저는 이진수 형사입니다. 네. 방금 누가 저를 쫓아왔어요. 알고 있습니다. CCTV 확인했고 차량 번호 추적 중입니다. 이 형사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할머니, 지금 할머니께서 매우 위험한 상황이십니다. 강민준 배후 조직을 수사 중인데 이들이 할머니를 타겟으로 잡은 것 같아요. 왜 저를요? 할머니가 핵심 증인이에요. 강민준 재판에서 할머니 증언이 결정적이거든요. 이 형사가 다른 화면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세요. 화면에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이 떠 있었습니다. 김포떡집 할머니 사위 무고요. 보험금 노린 모녀의 치밀한 계획. 억울한 남편 감옥에 갇히다. 댓글도 수백 개였습니다. 요즘 노인네들 정말 사이가 불쌍하네요. 떡집 불매해야 함.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전부 거짓말이에요. 알아요. 조직이 여론 조작하는 거예요.
할머니 신뢰도 떨어뜨려서 증언 약화시키려는 거죠? 그럼 어떡해요? 일단 보호 조치 들어갑니다. 할머니 당분간 안전 가옥에 계셔야 해요. 안전 가옥이요? 네. 증인 보호 프로그램이에요. 그때 김지우 변호사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네, 변호사님. 할머니 큰일 났어요. 김 변호사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따님이 병원에서 실종됐어요.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30분 전에 병원 연락 왔어요. 화장실 간다고 나갔는데 안 돌아온다고. 지혜가.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할머니, 진정하세요. 이 형사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지금 병원 CCTV 확인 중입니다. 형사의 무전기가 울렸습니다. 이 형사님, CCTV 확인됐습니다. 뭐가 찍혔어? 환자복 입은 여성이 병원 뒷문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검은 승합차에 탔습니다.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자발적으로 탄 건가요? 아니면 자발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김 변호사가 제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할머니, 따님이 협박받았을 거예요. 아이들, 우리 손주들. 손주들은 할머니 집에 있어요. 제가 확인했어요.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최순덕 할머니시죠? 남자의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따님 찾으세요?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이 형사가 급히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혜 어디 있어요? 안전한 곳에 있어요. 걱정 마세요. 당장 우리 딸 돌려보내요. 할머니, 흥분하지 마세요. 따님한테 해코지할 생각 없어요. 뭘 원하는 거예요? 남자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할머니께서 강민준 재판에서 증언 철회하시면 돼요. 말도 안 돼. 그리고 따님도 고소 취하하시고요. 미친. 할머니, 선택하세요. 따님이 중요해요. 아니면 복수가 중요해요? 내일 오후 3시까지 답 주세요. 안 그러면 따님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잠깐만요. 아, 그리고 경찰한테 말하지 마세요. 이미 알고 있겠지만요. 경찰 믿으면 따님 못 봐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주저앉았습니다. 이 형사가 급히 전화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번호 추적 들어갑니다. 하지만 1분 후 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불폰이에요. 위치 추적 안 됩니다. 김 변호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따님 찾을 거예요. 반드시요. 변호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시간을 벌어야 해요. 내일까지요. 이 형사가 말했습니다. 저희가 24시간 안에 따님 찾아낼게요. 하지만 형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경찰이 마련한 안전가옥.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손주들을 데려와 함께 있었습니다. 서연이와 민준이는 겁에 질린 얼굴로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언제 와요? 민준이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곧 올 거야. 걱정 마.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머니 무서워요. 괜찮아, 서연아. 할머니가 지켜줄게. 하지만 제가 뭘 지켜줄 수 있을까요? 딸은 납치됐고 조직은 저를 위협하고 있으며 경찰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만이 가득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소영이었습니다. 할머니 이미경 씨가 연락했어요. 미경 씨가요? 네. 정수민 위치 알아냈대요. 어떻게요? 15년 전에 강태식이랑 같이 다니던 사람들 수소문했대요. 그중 한 명이 정수민 아지트 알려줬대요.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어딘데요? 인천 남동구 폐공장이래요. 거기서 조직원들이 모인대요. 경찰한테. 이미 말했어요. 근데 할머니,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경 씨가 혼자 가겠대요. 거기로요.
혼자요? 왜요? 정수민한테 직접 따지겠대요. 말려도 안 들어요. 위험해요. 당장 말려요. 할머니, 미경 씨 이미 출발했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15년 전 피해자였던 미경이 지금 가해자들의 소굴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소영 씨 경찰 보내요. 이미 연락했어요. 근데 시간이 걸릴 것 같대요. 저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딸은 납치됐고 미경은 위험에 처했으며 손주들은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68배 늙은 몸으로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저는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그랬어요. 뭐라고? 할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강하대요.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딸이 제게 했던 말. 20년 전 어린 딸이 편지에 썼던 그 말.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강하니까.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맞습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딸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미경을 위해서,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소영 씨, 그 폐공장 주소 보내줘요. 할머니, 설마 나도 갈 거예요. 너무 위험해요. 알아요. 근데 가야 해요. 딸도 거기 있을지 모르잖아요. 할머니, 소영 씨 주소만 보내줘요. 경찰이랑 같이 갈게요. 전화를 끊고 이진수 형사에게 연락했습니다. 30분 후 경찰차가 안전가옥 앞에 섰습니다. 손주들을 여성 경찰관에게 맡기고 저는 경찰차에 탔습니다. 인천으로 향하는 밤길. 창밖으로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두려웠지만 동시에 결연했습니다. 이번만큼은 끝을 봐야 했습니다. 조직의 보스가 누구든 그들이 얼마나 강하든 상관없었습니다. 제 딸을 건드린 것, 제 가족을 위협한 것.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것이었습니다. 경찰차는 어둠 속을 달렸고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딸아 기다려라. 엄마가 간다. 인천 남동구 폐공장 밤 11시. 경찰차 3대가 공장 입구에서 500m 떨어진 곳에 멈춰 섰습니다. 이진수 형사가 무전기에 대고 속상이었습니다. 1팀. 후문 배치 완료. 2팀. 측면 대기. 3팀. 정문 대기. 그리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정말 위험해요. 여기 계세요. 안 돼요. 딸이 안에 있어요. 저희가 구출할게요. 형사님, 저 때문에 딸이 잡혀간 거예요. 제가 가야 해요. 이 형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제 뒤에만 계세요. 절대 혼자 움직이지 마시고요. 네. 우리는 조심스럽게 공장으로 접근했습니다. 3층짜리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창문 대부분은 깨져 있었고 2층 한 곳에서만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공장 정문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이 형사가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경찰 4명이 앞서 들어갔고 저는 이 형사와 함께 그 뒤를 따랐습니다. 내부는 어둡고 축축했습니다. 녹슨 기계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바닥에는 기름 냄새가 났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위층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당신들이 우리 인생을 망쳤어. 이미경이었습니다. 저는 이 형사를 쳐다봤습니다. 미경 씨, 우리는 서둘러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 큰 방에서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봤습니다. 이미경이 서 있었고 그녀 앞에 3명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정수민 보험 설계사, 한 명은 낯선 50대 남자, 그리고 한 명은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60대 초반의 정장 입은 남자. 저는 그를 알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님, 30년 전 떡집 건물을 지을 때 대출해준 은행 지점장.
제 남편이 사고로 죽었을 때 장례식에 와서 위로해 주던 사람. 이따금 떡집에 들러 떡을 사가던 단골 손님. 박정훈. 지금은 중견 금융회사 회장이라고 들었던 그 사람이 폐공장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미경아, 진정해. 박정훈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정하라고. 당신들이 내 인생을 망쳤는데? 미경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15년 전 강태식을 내게 보낸 것도 당신들이지. 그건 비즈니스였어. 비즈니스? 사람 인생을 갖고 노는 게 비즈니스야? 미경아, 넌 몰라. 우리가 얼마나 치밀하게. 황. 이진수 형사가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경찰이다! 모두 손들어! 경찰 6명이 방 안으로 돌입했습니다. 정수민과 다른 남자는 순순히 손을 들었지만 박정호는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손을 올렸습니다. 이 형사님 오셨네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정훈 살인교사 및 조직범죄 혐의로 체포한다! 증거 있어요? 박정훈이 여유롭게 웃었습니다. 그때 옆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그쪽으로 뛰어갔습니다. 할머니! 이 형사가 막으려 했지만 저는 이미 옆 방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딸이 의자에 묶여 있었습니다. 입에는 재갈이 물려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지혜야. 저는 달려가 딸의 재갈을 풀었습니다. 엄마, 엄마. 괜찮아, 지혜야. 엄마가 왔어. 밧줄을 푸는데 뒤에서 박정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감동적이네요. 최순덕 할머니. 저는 돌아서서 박정훈을 바라봤습니다. 경찰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지만 그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박 회장, 당신이 왜? 기억 안 나세요, 할머니? 25년 전요. 박정훈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당신 남편 최동훈 씨.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죠. 제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당신이. 맞아요. 제가 만든 사고예요. 박정훈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이진수 형사가 소리쳤습니다. 지금 자백하는 거야? 증거 없잖아요. 25년 전 일인데. 그리고 저 지금 녹음도 안 되고 있어요. 박정훈이 웃으며 주머니를 뒤집어 보였습니다. 빈 주머니였습니다. 형사님, 혹시 녹음하고 계세요? 영장 있어요? 이 형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박정훈이 계속 말했습니다. 최순덕 할머니, 당신 남편이 왜 죽었는지 아세요? 떡집 건물 때문이에요. 그 건물 입지 정말 좋거든요. 재개발 예정 구역이었어요. 제 주먹이 떨렸습니다. 25년 전 저는 은행 지점장이었어요. 당신 남편한테 건물 팔라고 제안했죠. 근데 거절하더라고요. 그래서 사고를 만들었어요. 남편 없으면 할머니가 혼자 못 버틸 거라 생각했죠.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할머니가 버텼어요. 혼자서 떡집 운영하면서 30년을 버텼어요. 박정훈이 감탄하듯 말했습니다.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플랜 B를 만들었어요. 플랜 B? 딸을 통해 접근하는 거요. 8년 전 딸의 남편 박상철, 그것도 우리가 만든 사고예요. 딸이 뒤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야. 그리고 1년 후 강민준을 보냈어요. 우리 조직의 베테랑이죠. 딸한테 접근해서 결혼하고 손주들 양자 입양하고 할머니 재산 증여받는 것까지. 박정훈이 손가락으로 하나씩 세며 말했습니다. 완벽한 계획이었어요. 근데 할머니가 또 버텼어요. 딸을 구하고 강민준을 잡고 여기까지 왔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박정훈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끝이에요. 증거가 없어요. 25년 전 교통사고, 8년 전 교통사고, 전부 시효 지났거나 증거 없어요. 이 형사가 소리쳤습니다. 강민준 자백하면 돼! 민준이 저 모른다고 할 거예요. 이미 입 맞췄어요. 이 새끼가! 그때였습니다.
미경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증거 있어요. 뭐? 박정훈의 얼굴이 처음으로 굳어졌습니다. 미경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15년 전 강태식이 저한테 한 말들. 전부 녹음했어요. 설마. 박 회장님이 시킨 거야. 너 때문에 내가 돈 못 받잖아. 미경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핸드폰에서 강태식, 즉 강민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미경아, 이혼 안 해주면 죽여버린다. 박 회장님이 뒷수습 해줄 거야. 박정훈 회장님은 경찰도 판사도 다 아는 분이야. 내가 뭘 해도 소용없어. 박정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불법 녹음이야. 증거 능력 없어. 있어요. 김지우 변호사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자기 보호를 위해 한 녹음은 증거 능력 인정돼요. 대법원 판례 있어요. 그리고요. 변호사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강민준 핸드폰 포렌식 결과 나왔어요. 박정훈 씨랑 주고받은 메시지, 이메일, 계좌 이체 내역. 전부 복구했어요. 화면에는 대화 내용들이 떠 있었습니다. 회장님, 최순덕 건물증여 서류 완성했습니다. 좋아. 이번 건 성공하면 5억 주지. 감사합니다. 박상철 때처럼 깔끔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박정훈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조작 아니에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방 밖에서 강민준이 경찰에게 이끌려 들어왔습니다. 민준아, 너 왜? 회장님 죄송합니다. 저 거래했어요. 뭐? 제 형량 줄여주는 대신 회장님 범죄 전부 털어놓기로요. 강민준이 이 형사를 바라봤습니다. 형사님, 25년 전 최동훈 씨 사고, 8년 전 박상철 씨 사고 전부 박정훈 회장 지시예요. 트럭 기사들한테 돈 준 것도, 경찰 매수한 것도 전부요. 이 배신자 새끼. 박정훈이 소리쳤습니다. 25년간 내가 너희 가족 먹여 살렸잖아. 알아요. 근데 저도 이제 지쳤어요. 감옥에서 평생 사는 것보다 일찍 나와서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이진수 형사가 박정훈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박정훈, 살인교사, 조직범죄, 증거인멸, 공무집행방해. 체포한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내 변호사가 누군지 알아? 알아요. 근데 이번엔 소용없을 거예요. 이 형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피해자가 15명이에요. 전부 증언 준비됐어요. 당신 끝났어요. 박정훈이 끌려나갔습니다. 정수민과 다른 조직원들도 함께 체포됐습니다. 방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25년간 제 남편을 죽인 범인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범인은 제 떡집 단골 손님으로 친절한 은행원으로 제 곁에 있었습니다. 딸이 저를 안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제가 몰랐어요. 상철 오빠도, 아빠도. 지혜야, 내 잘못 아니야. 저는 딸을 꽉 안았습니다. 미경이 다가와 함께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 끝났어요. 정말 끝났어요. 세 여자가 폐공장 한복판에서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25년의 고통, 15년의 분노, 8년의 슬픔, 그리고 지난 몇 달의 공포. 모든 것이 눈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날 밤 새벽 2시 경찰서. 박정훈, 강민준, 정수민, 그리고 조직원 5명 전원이 구속됐습니다. 이진수 형사가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수고하셨어요. 고마워요, 형사님. 박정훈, 이번엔 제대로 처벌받을 거예요. 증거가 너무 많아요. 다른 피해자분들은 15명 전원 연락됐어요. 다들 증언하겠대요. 용기 내셨어요. 제 옆에 앉은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정말 사고가 아니었어요. 응. 25년 동안 엄마 혼자. 딸이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혜야, 괜찮아. 이제 끝났어.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지혜야. 김지우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좋은 소식이에요. 뭔가요? 강민준이 딸분 양자 입양 취소하겠대요. 그리고 재산 분할도 포기하고요.
정말요? 네. 형량 협상 조건이에요. 그리고 할머니 건물 증여 서류도 위조로 밝혀졌어요. 건물 안전해요. 딸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애들. 우리 애들. 지금 안전가옥에서 자고 있어요. 여자 경찰관이 지키고 있고요. 소영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미경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15년 만에 복수했어요. 미경 씨, 그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밤 악몽 꿨어요. 근데 이제 미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편히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미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미경 씨. 미경 씨 아니었으면 못 잡았어요. 아니에요. 할머니가 포기 안 하셨잖아요. 할머니 보고 저도 용기 냈어요. 소영이 우리 모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해냈어요. 여자들끼리요. 맞습니다. 68배 할머니, 40의 이혼녀, 30대 상담사, 그리고 40대 변호사. 우리는 함께 싸웠고 이겼습니다. 25년간 숨어있던 괴물을 끌어냈고 정의를 실현했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긴 밤이 끝나고 새로운 아침이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에 붉어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여보, 이제 편히 쉬세요. 당신 원수 갚았어요. 25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에게, 8년 전 세상을 떠난 첫 사위에게, 그리고 지난 몇 달간 고통받았던 딸에게. 이제 괜찮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딸이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새로운 시작을 꿈꿨습니다. 지난 6개월은 폭풍 같았습니다. 재판, 언론 인터뷰, 경찰 조사,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치유. 박정호는 3개월 전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살인교사이건 사기, 조직 범죄, 증거인멸까지. 검사는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택했습니다. 피고인의 범죄는 25년에 걸쳐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악질적 범죄다. 15명의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던 그날, 저는 방청석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강민주는 살인, 교사, 방조, 폭행, 사기 등으로 징역 25년을 받았습니다. 정수민과 다른 조직원들도 각각 10년에서 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15명의 피해자 가족들이 진실을 알게 됐고 억울함을 풀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저는 한 달간 딸과 함께 제주도로 갔습니다. 손주들도 데리고요. 김지우 변호사가 추천해준 트라우마 치료 센터였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펜션에서 우리 가족은 처음으로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딸이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민준이를 의심했어야 했는데. 지혜야, 내 잘못 아니야. 아니에요. 엄마가 그렇게 말렸는데. 저는 엄마 말 안 듣고 오히려 엄마를 밀어냈잖아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혜야.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넌 피해자였어. 민준이가 너를 조종한 거야.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방법으로. 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결국 빠져나왔다는 거야. 용기를 냈다는 거야. 딸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엄마는 정말 강해요. 아니야, 지혜야. 나도 무서웠어. 매일 밤 떨었어. 그래도 포기 안 하셨잖아요. 너 때문이었어. 너랑 손주들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었어. 우리는 서로를 꽉 안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밀려왔다 물러가는 끊임없는 파도. 상처도 그렇게 올 것입니다. 밀려왔다 물러가기를 반복하면서 언젠가는 잔잔해질 것입니다. 손주들도 변했습니다. 서연이는 한동안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밤마다 깨어 울었고 학교도 가기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상담을 받으면서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할머니, 나 오늘 학교에서 친구한테 말했어. 어느 날 서연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우리 아빠가 나쁜 사람이었다고. 그래서 감옥 갔다고. 그랬구나. 친구가 그랬어. 그래도 넌 잘못 없다고. 넌 피해자라고. 서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 나 잘못 없는 거 맞죠? 그럼 서연아, 넌 아무 잘못 없어. 저는 서연이를 꽉 안았습니다. 14살 소녀가 감당하기엔 너무 큰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강했습니다. 제 딸을 닮아서요. 그리고 저를 닮아서요. 민준이는 더 어렸습니다. 12살. 아빠가 왜 갑자기 사라졌는지, 왜 할머니 집에서 살게 됐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아빠 언제 와요? 아빠는 한동안 못 와. 왜요? 아빠가 나쁜 일을 해서 벌 받고 있어. 나쁜 일이요? 민준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나쁜 애예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민준아. 너희는 착한 아이들이야. 아빠가 한 일이랑 너희는 상관없어. 정말요? 정말이야. 저는 민준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몸이 제 품에서 떨렸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치유가 필요했습니다. 25년 동안 남편의 죽음을 사고라고 믿었습니다. 운이 나빴다고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살인이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제 안의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우리 가족만 이런 일을 겪어야 했을까? 분노와 슬픔과 죄책감이 뒤섞였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할머니 잘못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건물을 팔았다면 남편이 안 죽었을 텐데. 그건 할머니 선택이 아니에요. 박정훈의 선택이에요. 범죄자의 선택이에요. 할머니는 피해자예요. 생존자고요. 그리고 영웅이에요. 영웅이요? 네. 25년간 버티셨잖아요. 딸 키우시고 손주들 지키시고 악을 무너뜨리셨잖아요. 선생님의 말에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25년간 참았던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오늘 11월 15일, 저는 떡집 문을 열었습니다. 6개월 만이었습니다. 가게 앞에는 화환이 가득했습니다. 박소영 상담사, 이미경 씨, 김지우 변호사, 이진수 형사, 그리고 시장 상인들이 보내준 것들이었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가니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떡을 찌는 시루, 30년간 쓴 도마, 남편이 만들어준 선반. 하지만 느낌은 달랐습니다.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딸이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혜야, 괜찮아. 너 쉬어도 돼. 아니에요. 저도 일하고 싶어요. 떡 만드는 거 배우고 싶어요. 딸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그래. 그럼 같이 하자. 손주들도 도왔습니다. 서연이는 가게 앞을 쓸었고 민준이는 의자를 닦았습니다. 오전 9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첫 손님은 30년 단골 김 사장님이었습니다. 순덕이, 드디어 문 열었네? 김 사장님 오셨어요? 그럼, 기다렸다고. 인절미 한 접시 주라. 김 사장님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했어. 뉴스 다 봤어. 대단하더라. 정말. 고마워요. 이 동네 자랑이야. 순덕이가. 다들 그래. 김 사장님의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뒤로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야채가게 아주머니, 정육점 아저씨, 과일가게 사장님. 모두 반갑게 인사해 주었고 떡을 사갔습니다. 오후 2시쯤 박소영 상담사가 찾아왔습니다. 이미경 씨와 함께요. 할머니, 축하해요. 소영 씨, 미경 씨, 어서 와요. 세 사람이 꽉 껴안았습니다. 할머니, 떡 맛있어요.
미경 씨가 인절미를 한 입 베어 물며 말했습니다. 15년 만에 먹어보는데 옛날 그 맛 그대로예요. 그래? 다행이다. 할머니, 저 요즘 베이킹 배우고 있어요. 정말? 네. 새로 시작하려고요. 카페 열까 생각 중이에요. 미경의 얼굴이 밝았습니다. 15년 전 폭력에 시달리던 그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미래를 꿈꾸는 여자였습니다. 미경 씨 잘됐다. 카페 열면 우리 떡 납품할게. 정말요? 할머니 고마워요. 소영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요즘 센터에 전화 많이 와요. 왜요? 할머니 사건 보고 용기 낸 사람들이요. 가정폭력 피해자들, 사기 피해자들. 다들 도움 요청해요. 그래요? 네. 할머니가 희망을 주셨어요. 나이 들어도 힘이 없어도 싸울 수 있다고.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소영 씨, 제가 한 게 뭐 있어요? 그냥 딸 지키려고 한 것뿐인데. 그게 대단한 거예요, 할머니. 미경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저도 새로 시작할 용기 났어요. 저는 두 사람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싸웠고 함께 이겼고 함께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저녁 6시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떡은 거의 다 팔렸습니다. 딸이 계산대 앞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오늘 매출 좋은데요? 그러게. 다들 격려해 주려고 많이 사간 것 같아. 엄마 나 내일도 나올게요. 매일요? 지혜야, 너 취직 준비해야 하잖아. 엄마랑 같이 떡집 하고 싶어요. 딸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25년간 엄마 혼자 하셨잖아요. 이젠 같이 해요.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지혜야. 엄마 제가 지켜드릴게요. 이제부터요. 딸이 저를 안았습니다. 저도 딸을 꽉 안았습니다. 30년 전 갓 태어난 딸을 처음 안았을 때의 느낌이 떠올랐습니다. 이 아이를 지키겠다. 그리고 지금 그 아이가 어엿한 여자가 되어 저를 지켜주겠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흘렀고 우리는 변했고 하지만 사랑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딸이 만든 김치찌개와 제가 가져온 떡. 손주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행복했습니다. 할머니, 떡 진짜 맛있어요. 민준이가 볼을 볼록하게 부풀리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먹어 채해. 할머니, 나도 나중에 떡 만들 수 있어요?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다 가르쳐 줄게. 와, 나도 할머니처럼 떡집 할 거예요. 서연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4대가 이어가는 떡집.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상철 오빠 산소 다녀올까요? 이번 주말에. 그래 좋지. 오빠한테. 이제 진실 다 밝혀졌다고. 말해줘야 할 것 같아요. 응. 같이 가자. 8년 전 세상을 떠난 첫 사위. 착하고 성실했던 그 청년. 이제는 그도 편히 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5년 전 세상을 떠난 제 남편도요. 밤 11시 모두가 잠든 후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6개월 전 폐공장에서 봤던 그 어둠은 이제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밝혀졌고 악은 처벌받았고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이제야 끝났구나.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버렸구나. 아쉬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두려움.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나이가 들었어도 상처받았어도 우리는 할 수 있어. 68. 젊지 않은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기엔 이른 나이이기도 했습니다. 남편 없이 30년을 버텼다면 앞으로 20년, 30년도 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딸도 있고 손주들도 있고 소영과 미경과 김 변호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저 자신이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한 달 전 제주도에서 찍은 가족 사진. 바닷가에서 저 딸, 그리고 손주 둘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미소였습니다. 저는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해냈구나. 정말로 해냈어.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4시 30분. 창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상쾌했습니다.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떡을 만들기 위한 재료를 사러요. 30년간 걸어온 이 길. 앞으로도 걸어갈 이 길. 하늘을 올려다 봤습니다. 별이 아직 남아 있었고 동쪽 하늘은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68 최순덕. 김포 전통시장 정순덕네 떡집 사장. 딸 하나와 손주 둘을 키우는 할머니.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여자. 저는 걸음을 옮겼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아침을 향해. 1년 후. 저희 떡집은 김포에서 가장 유명한 떡집이 되었습니다. 뉴스에도 나왔고 SNS에도 소개됐으며 멀리서 찾아오는 손님들도 많았습니다. 딸 지혜는 떡 만드는 기술을 완벽히 익혔고 이제는 새로운 메뉴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손녀 서연이는 고등학생이 됐고 방송부에 들어가 가정폭력 예방 캠페인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손주 민준이는 중학생이 됐고 주말마다 할머니 떡집에 나와 떡을 배달했습니다. 이미경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이름은 새 출발. 박소영은 1366센터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김지우 변호사는 가정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 지원센터를 열었습니다. 박정호는 교도소에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무기징역 확정. 강민준도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25년형 복역 중. 그리고 저는 오늘도 새벽 5시에 일어나 떡을 만들고 손님을 맞이하고 딸과 손주들과 저녁을 먹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날은 여전히 악몽을 꿉니다. 어떤 날은 남편이 그립습니다. 어떤 날은 잃어버린 시간들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날들은 괜찮습니다. 아니, 괜찮은 것보다 더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진짜 행복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상처받았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라면 어떤 어둠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 포기하지 않는다면 희망은 반드시 온다는 것. 저는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한 접시의 떡과 함께, 따뜻한 미소와 함께. 오늘 저희 사연을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사연을 소개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